되고 있냐? 응?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의사결정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통적 행정이론으로 거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마쳤고, 오늘은 전통적 행정이론에 이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론을 일반 교과서에서는 행태이론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돼 있어.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같다고 볼 수가 없어. 오히려 그 행태의 이론이 보다 더 큰 범주의 이론이고, 의사결정론은 행태 이론하고 일부가 겹치는 그런 이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우선 의사결정론이 뭐냐? 의사결정론에 우리가 의사결정론을 정의를 내린다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조직의 행태를 이해하려는 시도인데, 뭘 통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냐면은 의사결정을 핵심적인 설명 요인으로 활용해서 조직의 행태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응? 의사결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석 단위 얘기를 했는데, 의사결정론의 분석 단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이야. 그게 핵심적인 분석 단위고, 우리가 종전에 배웠던 전통적 행정이론에서의 분석 단위는 집단이야.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인 화시킬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인간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조직 내에서 인간 행동을 합리화시키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이 분석 단위인데, 의사결정론으로 가면서 첫 번째 나타난 차이는 뭐냐면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분석 단위를 활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론에 해당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의사결정론의 주요 특성으로서 다음 같은 것을 제시해.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 가장 행정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거. 행정가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의사결정으로 수렴되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거. 행정가들이 주로 하는 행위들이 뭐냐?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해. 그리고 이 대안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그 다음에 내린 결정을 상관이 부하한테 전달하든지, 아니면 부하가 상관한테 전달하든지, 이런 다 이게 의사결정과 관련된 활동이, 행정인들이 하는 활동을 이렇게 다 면밀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다는 거. 의사결정과. 우리가 의사결정은 꼭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CEO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론에서는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 활동을 하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 전통적 행정이론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너무 기초적인 것을 다루지 않았던 정치행정이원론, 윌슨, 여러분들 다 알 거야. 행정학의 아버지 이렇게 행정학 개론 시간에서 배웠을 거야. 윌슨이 제시한 게 뭐냐면은 정치행정이원론이야. 정치행정이원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정책이나 법은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고,
행정가들은 결정된 정책이나 법을 집행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 정치의 영역과 행정 영역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서로 침범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정치행정이원론의 전통적 행정이론들은 정치행정이원론의 사고를 공유하고 있어. 정치행정이원론이나 전통적 행정이론은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 누가 하는 거 돼 있지? 정치의 영역,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가들은 뭐야? 집행하는 일을 한다는 거야. 행정가들이 물론 결정하는 영역이 있지만은 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가들이 있어. 그들은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CEO나 정책을 결정하지, 나머지들은 다 뭐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만 담당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정책 결정이라는 건 뭐지? 정책 결정은 정치의 영역 또는 CEO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사이먼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의사 결정 아니야, 그지? 어? 모든 행정인들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야.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큰 의사 결정을 하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의사 결정을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더 작은 규모의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행정인들은 의사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거야. 모든 행정가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결정된 의사를 자기가 결정했으면 상관은 부하한테 전달하고, 부하는 또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해서 또 더 아래에 있는 부하한테 전달하죠. 이런 것들이 의사 결정과 관련된 모든 그런 활동들이 행정가들이 하는 활동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의사 결정이. 두 번째는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뭐니?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이 의사 결정이야, 그렇지? 어? 의사 결정이야. 따라서 의사 결정론에서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도구적 합리성이야. 도구적 합리성이 행정 운영의 핵심 논리가 되는 거야. 핵심 논리. 왜냐? 의사결정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핵심 운영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도구적 합리성,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운영 논리는 뭐냐면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했어. 도구적 합리성은 뭐라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는 것을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서 도구적 합리성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야. 그럼 수단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이 평가 기준은 효율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이 행정 능력이나 행정 활동 또는 수단을 선택하는, 행정 활동을 평가하거나 수단을 선택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라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은 의사결정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의사결정이 행정의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통해서 조직의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선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적 합리성이에요. 도구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운영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단을 선택하는데 수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어떤 수단이 더 나은지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뭐지?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인의 어떤 능력이다.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행정인은 다 누구나 상층부에 있는 CEO뿐만 아니라 하층부에 있는 말단 행정인들도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했냐,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했냐, 그들이 선택한 수단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들의 행정 능력과 행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게 완벽한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겠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행정인들이 그렇게 완벽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의사결정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리성의 한계로 인해서 의사결정자의 행정인의 합리성의 한계로 인해서 만족스러움이 의사결정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조건,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라 이거. 그러면 됐다 이거야. 의사결정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면 됐다.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면 됐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얼핏 보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전통적 행정이론하고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있어? 의사결정 이론가들이 전통적 행정 이론하고 구분되는 점. 그렇지. 첫 번째, 분석 단위를 개인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 행정 이론은 의사결정은 정치의 영역이고 CEO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결정론자들은 모든 행정인들이 아주 작은 일을 하는 낮은 수준에 있는 행정인들도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의사결정이 그들의 핵심적인 행정활동이다 라고 본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전통적 행정이론들 여러분들 원베스트 웨이 얘기했지. 원베스트 웨이 사고가 깔려있는 거. 원베스트 웨이라는 거 뭐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최선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이먼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만족스러운 수단. 만족스러움이 satisfying 이 의사결정의 전제 요건이라는 거. 핵심 요건이야. 최선의 대안은 불가능하다. 왜? 합리성의 한계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의 한계로 인해서 최선의 대안은 불가능하다. 자, 공통점은 뭘까? 둘 다 도구적 합리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행정행위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효율성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구적 합리성을 행정운영의 핵심 운영 논리로서
핵심 운영 논리로서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거.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의사결정론을 많은 교과서에서 행태이론으로, behavioralism 영어로는 행태이론으로 소개를 해. 그런데 같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오히려 행태이론이 의사결정론의 기원이라고 보면 돼. 기원.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론이 행태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태는 의사결정 행태도 있지만은 다른 행태가 있잖아, 그지? 행태는 의사결정만 행태가 아니잖아. 여러 가지 다른 행태들이 있어.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이라는 행태에 초점을 맞춘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행태 이론이 보다 큰 범주의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응? 행태 이론은 몇 가지 가정을 갖고 있어. 행태 이론은 진실은 truth, 인간의 동기에 대한 가정이나 인간의 목적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입각해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관찰할 수 있는 인간 행태의 객관적 연구를 통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자,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을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에 입각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인간 행동에 인간의 목적에 대한 가정에 입각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파와 학자들이 있어. 인간 행동에 대한 가정,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인간 행동의 가정, 인간은 이렇다. 인간의 동기에 대한 가정을 하는 우리가 그런 이론들을 살펴봤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론들 중에서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니? 어떤 이론은 어떻게 가정하고 어떤 이론은 어떻게 가정하고 있었어? 과학적 관리론,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고 있어? 응? 응? 그렇지.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경제적 동기를 갖고 있다. 가정 아니야? 인간 동기에 대한 가정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호돈 실험에서는 뭐가 밝혀졌지? 인간은 사회 심리적 존재이다. 사회 심리적 존재라는 것은 사회적 욕구를 경제적 욕구만큼 중요시 여기거나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경제적 동물이라는 것은 경제적 동기, 경제적 욕구를 가장 중요한 욕구로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우리가 또 그 인간의 동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매슬로우 얘기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의 동기는 자아실현 동기다. 자아실현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 거야.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자유롭게. 오케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해봐.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동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자, 왜 이렇게 답변이 틀려지지? 여러분들의 가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야, 답변이. 그 말은 뭐냐? 진실은 인간의 동기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진실은
동기 부분은 뭐니? 어떤 사람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마다 틀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욕구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를 중요시 여기고 모든 사람이 같지 않아.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가 동일하지 않아. 왜 틀려질까? 그들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으면 진실은 가치의 세계를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응? 다음은 관찰할 수 있는 인간 행태. 관찰할 수 있는 인간 행태는 뭐예요? 사실의 세계. 관찰할 수 있는가? 사실의 세계 아니야, 그지? 사실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인간 동기에 대한 가정 또는 인간의 목적에 대한 가정, 목적이 다 틀리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목적으로 사는 다 틀리잖아, 그렇지? 그것도 다 뭐니? 왜 틀리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진실은 인간의 동기에 대한 가정이나 개인 혹은 집단의 목적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진실은 가치의 세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는 인간 행태, 사실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행태론자들은 인간 행태는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고 인간 행태를 기술하는 인과적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어.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거? 어떤 관점이지? 우리 행정이론에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고 그랬어. 도구적 관점, 인과적 관점 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해석적 관점 어떤 거야? 도구적 관점, 인과적 관점. 이런 행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일련의 학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걸 전부 다 그랬어. 의사결정 학파, 의사결정 학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학파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마치 앤 사이어트. 요거 왜 N이라고 그랬냐면 둘이 공동 작업을 많이 했어. 그다음에 허버트 사이먼. 이 중에서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지? 허버트 사이먼. 그렇기 때문에 허버트 사이먼만 한다 이거. 허버트 사이먼은 행정학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야. 우리가 허버트 사이먼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체제 이론, 공공선택론, 또 허버트 사이먼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았어. 어떻게 보면 행정학을 아주 풍요롭게 만든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야. 우리 행정학 쪽에서 이제 행정학자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사이먼이 지금 말하는 Administrative Behavior 저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어. 저 책이 어떤 원동력이 돼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 행정학상은 없잖아.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 저분은 이렇게 학문의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사람이야. 말년에는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공학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어.
인문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엔지니어링까지 학문적 영역이 방대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1947년에 Administrative Behavior라는 저 책을 발간했어. 저걸 번역하면은 행정, 행태, 행정, 행태론 이렇게 되는 거지. 고전이지. 고전 중에 고전이야. 저 책에서 저게 이제 자기의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훨씬 더 이렇게 세련화시키고 가공한 거야. 우선 행정 행태론의 핵심적인 주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은 전통적 행정이론, 특히 행정관리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행정관리론을 요렇게 비판하고 있어. 첫 번째, 행정관리론은 행정관리론자들이, 전통적 행정이론자들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써. 어디서 볼 수가 있지? 과학이라는 단어를?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그 다음에 또 행정관리론자들이 제시한 원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 원리를 scientific principle이라고 얘기해. 과학이란 단어를 쓰는데 허버트 사이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엉터리 과학이라는 거. 과학이 아니라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과학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행정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해요. 첫 번째, 개념이 불확실하다 이거. 원리들을 막 여러 가지 제시하는데 그 원리 하나하나가 다 불확실한 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통솔의 원리 얘기했지. Span of control. 뭐라 그랬어? 한 명이 상관이? 한 명이 상관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제한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3에서 6명 사이가 적절하다. 뭐 이런 거야. 그지? 몇 명이 최적이라는 거야. 뭐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몇 명이나 딱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분업 또는 전문화 원리, 분업 수평적 기능 분화 원리, 수직적 기능 분화 원리. 그러니까 업무를 수평적으로도 분화시키고 수직적으로 분화시켜라. 이게 분업의 원리 아니야, 그지? 어느 정도 분업화시키는 게 좋은 거야? 분업. 그냥 분업화시키라는 거 아니야? 두 개로 어떤 일을 두 개로 나눠도 어떤 우리가 과제, 주어진 과제를 두 개로 나눠서 두 명이 수행해도 분업이고 4명이 수행해도 분업이고 10명이 수행해도 분업이고 어떤 정도의 분업이 좋은 거야? 너무 두리뭉실한 거 아니냐 이거. 두리뭉실 개념이. 두 번째, 행정 원리들은 격언이다 이렇게 얘기해. proverbs. 아주 치욕적인 표현이지. 행정 관리론자, 전통적 행정 이론가들은 자기네들은 과학적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사이먼 입장에서는 그게 scientific principle이 아니라 proverb라는 거야. proverb. proverb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원리가 상호 모순적이고 내적 일관성에 결여돼 있어. 그 말은 뭐냐면 특정 사항에 접했을 때 특정 사항에 어떤 행동 원리를 제시하는 게 격언이야, 그지? 특정 사항에 접한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행동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격언인데 그 격언들이 서로 모순돼 있단 말이야. 모순되는 처방을 내리는 격언들이 항상 존재해. 페어로. 상호 모순되는 처방을 제시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그거 말고 속담들 중에서 격언들 중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해라. 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 그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행동 처방을 제시하는 격언은 뭐라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 근데 같은 상황에 또 다른 행동 원리를 처방하는 격언이 있어. 신속하게 해라. 과감하게 해라. 일단 저질러 그래. 아니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 서로 모순된 격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 원리를 제시하는 것들이 격언의 이제 성격인데, 특정 행정사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립되고 모순되는 격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정 원리도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모순되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예를 이제 동질성의 원리와 계층제의 원리, 이거는 사이먼이 제시한 예는 아니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는데, 요거는 빈센트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가 한번 배우게 될. 그 사람이 그분도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학자들은 거의 천재적인 사람들이야, 다. 전통적 행정 이론에서 얘기했던 귤릭, 테일러,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체스트 버나드, 이런 사람들 다 천재적인 사람들이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의 사람. 빈센트 오스트롬이 든 예인데, 동질성의 원리하고 계층제의 원리는 서로 모순된다는 거. 상반된 행동 양식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처방하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동질성의 원리를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동질성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했다고 생각을 해봐. 동질성의 원리가 뭐지? 유사한 업무들은 하나의 조직 단위에 묶어야 된다는 거, 그지? 부성화의 원리는 그 묶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랬어. 네 가지 얘기했어. 목적, 과정, 장소. 그래. 그다음에 또 고객. 자, 어떤 기준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동질성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될까, 그지? 엔진과 관련되는 업무는 A라는 조직에 묻고, 트랜스미션과 관련되는 업무는 B라는 조직에 묻고, 차체 조립과 관련되는 업무들은 C라는 조직에 묻고, 이렇게 되지, 그지? 그렇지. 계층제, 그러면 자, 동질성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면 저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계층제 원리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응? 자, 저 말은 뭐니? 둘 다 이제 행정관리론자를 얘기하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면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된다는 거야. 저 효율성을 보장하는 원리들이야. 동질성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한 조직이, 이런 조직이 효율적이라는 거야.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구성한 조직이 저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근데 전혀 틀린데. 동질성의 원리를 고집할 경우에 계층제의 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층제의 원리를 고집할 경우에 동질성의 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 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니? 이 두 가지 조직을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위에 또 이렇게 합쳐야 되고 이렇게 합쳐야 되고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응?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동질성의 원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지. 성질이 다른 업무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 묶여버리게 되잖아. 보이지? 어? 보여 안 보여? 동질성의 원리를 고집을 하게 되면 계층제 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층제 원리를 고집하게 되면 동질성의 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돼? 그래서 원리가 서로 상호 모순적이고 내적 일관성이 없는 다고 같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격언이다. 아주 굉장히 그 모욕적인 표현을 해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더 치명적인 공격은 이 원리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리를 제시해놓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과학화, 그 다음에 과학 그러면 행정 연구를 어떻게 과학화시킬 것인가. 과학화의 필요성과 과학화의 방안을 제시해. 이게 사이먼의 굉장히 핵심적인 기여야. 물론 저분이 그 다음에 그와 의견을 같이 하는 여러 학파들이 의사결정 학파라고 우리 얘기해요. 카네기 멜론 학파라고 얘기해요. 카네기 멜론. 저 양반이 카네기 멜론에서 강의를 나중에 하셨어. 그래서 카네기 멜론 학파가 의사결정 학파들이야. 의사결정 학파들이 행정연구의 과학화.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행정 지식을 산출하려고 얻어내려고 노력을 했어. 그 전에 지식은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격언이라는 거야. 일관성도 없고 내적 일관성도 없고 그 다음에 검증되지도 않는 그런 격언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연구의 과학과 과학적 행정학 지식을 끌어내자. 그래서 근데 그런 노력들이 얼마만큼 성공했는지는 그렇게 불명확해. 그렇지만은 행정학의 과학과 기치를 하늘 높이 들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행정연구의 과학화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논리적 실증주의야. Logical Positivism. 우리가 행정 이론 얘기하면서 실증주의 얘기했어, 그지? 반실증주의 얘기했어. 논리적 실증주의는 실증주의하고 거의 유사한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실증주의는 어떤 주장이 논리적 실증주의 하나의 이제 그 철학관이야. 인식론이라 그랬지.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엔티파지티비즘, 파지티비즘 이게 뭐와 관련되는 거라 그랬지? 인식론과 관련되는 거라고 그랬어. 인식론은 뭐지? 지식의 발견과 관련되는 그런 철학적 관점이야. 철학적 관점. 실증주의적인 관점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반실증주의 관점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실증주의는 관점은 뭐냐? 논리 실증주의 철학은 어떤 주장이 또는 명제가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이 세 박자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어떤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이다, 그게.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돼. 이 세 가지 중 어떤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건 과학적 지식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치와 사실의 구분이 나와. 논리적 실증주의 입각에서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것을 제시해. 가치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 아니면 가치적 명제와 사실적 명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것을 제시해. 그리고 가치의 세계는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의 세계만을 통해서, 세계만을 대상으로 행정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를 해. Why? 가치의 세계는 논리적 실증주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의 세계는. 왜? 가치적 명제는 관찰하기 어렵고, 측정하기 어렵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가치적 명제하고 사실적 명제, 이게 있어요. 연구 대상을 논리적 실증주의 시각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것을 제시해. 그리고 연구 대상을 사실적 명제에 국한하고 가치적 명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단 말이에요. Why? 사실적 명제는 경험적으로 관찰, 측정할 수 있었고, true인지 false인지를 검증 가능한 과학의 영역에 속해 있는 반면에, 가치적 명제는 관찰, 측정, 검증할 수 없는 윤리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화와 과학화를 위해서는 가치의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데 가치적, 사실적 명제, 가치적 명제 얘기했어. 사실적 명제는 뭐고 가치적 명제 뭔가? 예를 하나씩 들어봐. 적 명제. 전화? 응? 뭐? 도덕적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지.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있잖아. 영어로 ought to 또는 must 이런 거 들어간 거는 가치적 명제야. should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적 명제는 is, 비동사가 들어가. 사람은 죽는다. 이게 사실적 명제야? 가치적 명제야? 사실적 명제. 어? 사실적 명제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지. 측정할 수 있지. 검증할 수 있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실적 명제 한번 얘기해 볼까?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거 사실적 명제야? 가치적 명제야? 인간은 이기적이다인데 가치야 이게? 그 명제 자체가 가치적 명제니? 영어로 해봐. Human beings are selfish. 비동사 들어간다 그랬지?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적 명제고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치적 명제가 되는 거야. 인간은 이기적이다. 사실적 명제고 인간은 이기적이어만 한다. 이타적이어만 한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가치적 명제이니까 사실적 명제야.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사실적 명제. 사실적 명제는 다 검증할 수 있어. 인간은 이기적이다. 검증할 수 있어, 없어? 관찰할 수 있지. 측정할 수 있지. 좀 어렵겠지만은, 검증할 수 있잖아.
사실적 명제와 사실적 판단만을 행정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로부터 얻은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 논리적 실증주의하고 가치와 사실의 구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 그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실증주의의 철학에 입각해서 사실의 세계, 사실적 명제만을 대상으로 행정학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연구의 과학화 방안, 두 번째, 행정 행태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 아까 의사결정 행태지, 행태야. 의사결정 행태를 설명하려고 그래. 과학화를 위해서. 행동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행정 행위가 아니라 행정 행태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 선생님, 행태는 뭐고 행위는 뭐예요?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우리가 행동은 영어로 이제 act. 그걸 번역하면 행동은 행태와 행위의 합성물이야. 행태는 behavior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 행위는 action이야. 행동은 행태와 행위의 합성물이라는 거. 사이먼은 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연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되고 행정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행태만을 대상으로 행정연구를 해야지 과학적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행태는 뭐고 행위가 뭐냐 이거. 행태는 행동의 반응적인 부분이야. 여러분들 행동할 때 있잖아. 봐봐. reactive 파트가 있고 intended 파트가 있어. 행동의 reactive 파트가 행태고 행동의 intended 파트 그게 행위라고 우리가 정해야 한단 말이야. reactive 파트는 뭐냐 하면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부분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거야. 수동적이지, 그 파트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그런 행동의 부분을 뭐라 그런다 그랬지? 행태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은 뭐니? 자극에 대한 반응 부분이 있고 의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의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두 가지밖에 더 있냐?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 또는 외부 자극이 없었는데 내가 의도해서 한 거야. 이거는 뭐야? 능동적인 파트지. 인간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의도해서 했어. 내가 의도해서 하든 한 거 아니면은 누가 하라 그래서 했다. 그 두 가지밖에 더 있어? 누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거 뭐니? 자극의 행동의 반응적인 부분이지. 내가 원해서 했어. 이건 뭐야? 행동의 의도적인 부분이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 반응적인 부분을 행태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의도적인 부분을 행위라고 규정한다. 액션이라고. 행태는 어떻게 되니?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 밖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의도된 파트는 관찰하기 어려워.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행태는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있는 반면에 행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하지가 않아. 좀 조악한 예를 들면은 내가 화가 나서 누굴 때렸어. 걔가 울었어. 이건 뭐야? 행태야. 여러분들이 여기 수업에 첫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여기 참석하는 것도 그건 뭐지? 액트야, 그지? 액트 중에서도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보면은 리액티브 파트가 있고 인텐디드 파트가 있다는 거. 모든 액트에는
왜 행위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냐? 왜? 행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돼. 왜? 관찰이 안 되니까. 행위는 측정이 안 되니까. 관찰하고 측정이 안 되니까 검증도 안 되겠지. 논리적 실증주의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야. 쉽게 얘기해서. 행태는 논리적 실증주의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행태에는 규칙성과 질서가 있다는 거. 첫 시간에 얘기했어. 자, 이걸 낙하시켰어. 이 물체를. 이거 행태니 행위니? 자연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행태야. 자연세계 의식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잖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행태밖에 없는 거야. 물체는. 이게 얘가 무슨 의도가 있어? 떨어지잖아, 그지? 떨어지지. 근데 여기는 뭐야? 떨어지는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지? 중력이란 자극이 작용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리액티브 파트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규칙성이 있지. 규칙성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질서, 오더가 있다는 거, 오더, 영어로는. 질서가 있다, 이거. 규칙성이 있다는 거, 질서. 그리고 이걸 떨어뜨리면은 규칙성이 있다는 것은 시공간을 떠나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규칙성이 있다는 거. 얘기했어. 이걸 떨어뜨리는 거 하고 한국에 떨어뜨리는 거 하고 미국에 떨어뜨리는 거, 서울에 떨어뜨리는 거, 부산에 떨어뜨리는 거, 지금 떨어뜨리는 거, 앞으로 10년 후에 떨어뜨리는 거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 그랬어, 그지?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규칙성이. 질서가 있다는 거. 행태 규칙성과 질서가 있다는 거. 그것을 발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지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극을 경험적으로 규모하는 것에 관심을 뒀다는 거. 행위는 행정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왜? 논리적 실증주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연구의 과학화 방안으로서 이제 계속 이제 과학화와 관련된 논의야 지금. 과학과 관련된 거야. 여기서 조금 이제 분석 단위를 개인의 의사 결정을 분석 단위로 삼는다 그랬어. 전통적 행정이론은 조직이라 그랬어. 조직 또는 집단이라 그랬어. 개인이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해야 돼. 왜 개인에 초점을 맞췄는지. 두 번째, 왜 의사 결정에 초점을 맞췄는지. 행태도 여러 가지가 행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의사 결정이냐가. 그리고 분석 단위도 조직도 있고 집단도 있고 뭐 국가도 집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지? 개인하고 집단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어 우리가. 집단은 학교도 집단이고 회사도 집단이고 국가도 집단이고 유엔도 집단이잖아. 왜 개인에 초점을 맞췄냐니까.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뭐라 그러냐면은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는 그런 행정 연구를 우리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영어로는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방법론적 개인주의. 저런 단어가 나오면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구나. 그러면 집단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는 그런 이론은 방법론적 집단주의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반문론적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뭐냐? 집단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걸. 방법론적 개인주의, 반문론적 어떤 교과서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표현해. 영어로는 똑같은 거야.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저런 단어를 보면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구나. 개인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개인을 분석 단위로 활용해서 조직 행태를 이해하거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 왜 이렇게 하필이면 개인이냐 이거. 왜? 행정 환경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 유일한 행위자는 개인밖에 없다는 거. 집단이 마치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한양대학교가 장애인 학생 우대 정책을 천명했다. 한양대학교가 만약에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했다. 마치 조직이나 집단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 행동한 건 누구지? 집단이 행동한가? 조직이 행동한가? 아니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누군가가, 한양대학을 구성하는 누군가가 그 정책을 결정한 거야. 그지? 실제로 보면은 집단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행정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유일한 행위자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행위자는 개인밖에 없다는 거.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집단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집단의 행동, 우리가 그걸 갖다 영어로 표현하면 콜렉티브 액션이라고 그래. 집단 행동. 한양대학교가 무슨 정책을 발표했다. 이건 집단 행동이야. 한양대학교가 뭘 하기로 했다. 이거는 개인 행동이 아니라 집단 행동이야.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뭐 하기로 했다. 이거는 콜렉티브 액션이야. 인디비듀얼 액션이 아니야. 그지? 대한민국이 뭐 하기로 했다. 이거 컬렉티브 액션이야? 인디비듀얼 액션이야? 컬렉티브 액션. 컬렉티브 액션은 그럼 뭐냐 이거. 개인 행동의 부산물이라는 거. 개인 행동의 인디비듀얼 액션의 부산물이자 결과라는 거. 더 다르게 표현하면 집단 행동, 개인 행동의 합이라는 거. 집단 행동은 개인 행동의 시그마라는 거. 여러분들 수학 기호 알지? 집단 행동은 개인 행동의 합계라는 거. 저것도 일리가 있어. 자, 예를 하나 들었어. 대통령 선출이라는 것은 이게 뭐지?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건 집단 행동이야? 아니야. 집단 행동이지. 그러면 이 대통령 선출이라는 집단 행동은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모여 만들어야 된 결과지. 유권자의 투표가. 집단 행동, 개인 행동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죠? 집단이 무슨 하는 거는 결국 개인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 집단 행동은 개인 행동의 부산물이라는 거야. 그럼 왜 집단 행동을 부산물을 공부를 해? 부산물을 왜 공부를 해? 오리지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리지널. 수업 시험지에 오리지널 무슨 뭐 또 그렇게 쓰지 마라. 설명하기 위한 거다. 대통령 선출은 개인의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집단 현상을 개인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야.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모여서 집단 행동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설명하려면 뭐 하면 되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집단 행동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의사결정론이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고 그랬어? 의사결정이라는 설명 도구를 통해서 조직의 행태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그랬어. 조직의 행태라는 것은 뭐지? 집단 행동이지.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분석 단위로 의사결정 분석 단위 삼아서 더 큰 조직의 행태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거야. 조직의 행태는
개인 행동의 합이라는가? 응? 개인 행태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조직의 행태는 설명된다는가? 자연스럽게. 개인 행동은 조직의 행태, 개인 행태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을 분석 단위로 삼다 그랬어. 개인의 왜 초점을 맞잖아. why 개인은 설명을 했어. 그지? 왜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냐 이거. 그 부분 설명을 했어. 두 번째는 왜 의사결정이냐 이거. 하필이면. 행태가 많은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의사결정이냐 이거. 사이먼은 아까 사이먼이 47년에 쓴 교과서가 아니라 연구서가 Administrative Behavior 이게 부제야, 부제. A Study of Decision Making Proces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행정 조직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야. 여기서 딱 보듯이 뭐니? 의사결정의 과정을 연구하려고 노력했구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직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구나. 들어오지? 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췄느냐? 뭐라고 얘기했어?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췄지? 모든 행정활동은 의사결정과 연계를 맺거나 의사결정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 얘기했어, 그지? 응? 앞에서 얘기했어?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의사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의 조직에서 행동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보면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개인의 행동을 개인의 활동을 인수분해해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목표를 설정해.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지? 한 다음에 선택된 대안을 따라서 선택된 대안을 실행하는 거지. 그게 행동이지. 의사결정은 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췄냐?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은 이미 했어. 모든 행정활동은 의사결정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의사결정은 목표와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행동에 앞서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관리론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야. 행정관리론은 행동에 초점을 맞췄어. 행정관리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행동 원리를 처방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행동. 다시 말해서 행동의 전 단계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 자, 우리가 말했던 다 원리들이 그 뭐지? 행동 원리야, 행동 원리. 그 행동 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어떤 원리들에 따라서 입각해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뭐야? 효율성이 높아. 행동 원리는 조직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원리라 그랬어. 여러 가지 사이먼이 이렇게 얘기했어. 연구를 했을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 그럼 이 원리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봤을까? 사이먼. 그러면 그게 뭐지? 여러 가지 원리가 뭐야? 그게 하나하나가 다 대안이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원리만 제시했다는 거야. 알았어? 그 과정이 없이 원리만 제시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원리들이 내적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고 컨트리딕토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 맞춘 이유가 모든 행정활동은 의사결정은 수렴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은 목표와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연결고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행정이론의 핵심 주제가 돼야 된다 이거. 의사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의사결정이 행동만큼 또는 행동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동료 학자들한테 권했다는 거.